나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20대 러시아인이야. 인근 도시인 툴라에 부모님이 살아서 가끔씩 방문하곤 하는데, 원래는 기차를 타고 다녔지만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들 때문에 남은 평생 기차를 멀리하게 됐어. 모든 건 작년 11월에 시작되었지. 언제 한번 부모님 집에 갔다가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된 적이 있었어. 하지만 하루가 바쁜 탓에 부모님 댁에 묵을 순 없어서 버스 대신 모스크바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선택했지. 맑고 다소 추운 저녁이었고 객차는 놀랄 정도로 비어 있었어.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 툴라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약 3시간 30분. 전에 같은 기차를 타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지. 난 헤드폰을 쓰고 코트를 두르고 눈을 붙였고, 기차 바퀴의 부드러운 덜컹거리는 소리, 따뜻한 색의 조명, 창밖으로 펼쳐지는 러시아의 저녁 풍경과 부드러운 선율이 나를 달래주었어. 그리고 30분쯤 후 무언가를 느꼈어. 잠이 덜 깬 상태로 눈을 떴는데 조명이 따뜻한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 있었어. 별로 신경 쓰진 않았지. 아까랑 똑같이 혼자 앉아 있었고 주변엔 승객이 얼마 없었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몇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 또한 나타나 있었지. 난 재생 목록에 무작위 재생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낮잠을 자려고 했어. 나중에 가끔씩 몇 번 깨어나면서 툴라에서 온 승객이 겁에 질려 객차를 떠나는 걸 알아챘어.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탈출하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몇 번이나 잠이 깨었지. 하지만 음악도 나오겠다, 코트도 따뜻하겠다. 난 계속해서 졸고 또 졸았어. 1시간 후 갑자기 깨어나기 전까지 말이야. 졸음기가 순식간에 가셨어. 창문 너머는 어두웠고 조명은 여전히 차가웠어. 그때서야 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원래 있던 동승객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어.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었지. 툴라에서 탄 사람들은 다른 대도시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상표나 브랜드 로고도 없었거든. 두 번째로 그들이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야. 인위적인 미소를 말이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이상하고 기묘한 미소로. 재밌는 농담을 들었을 때 짓는 미소도 뭔가 좋은 일을 떠올렸을 때 짓는 미소도 아니었어. 마치 객차에 탄 모든 사람들, 내가 헤아리기론 11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행복한 척하기로 마음먹고는 미소를 짓는 것 같아 보였지. 나는 불안해졌어. 이상했어. 정말 이상했어. 난 음악을 끄고 창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노선 옆엔 분명히 마을 같은 거라도 있을 터인데 밖은 울창한 숲뿐이었어. 10분 동안 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 숲만 보일 뿐. 마지막으로 여기 멈춘 게 언제였지? 난 진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멈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 모든 승객들이 언제 이곳에 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찌르는 듯해 나는 눈물을 닦았어. 그리고 돌아보고서야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내 맞은편 다른 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있었던 거야. 그 역시도 웃고 있었지. 게다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그런 거에 회의적인 편이라 그냥 촌놈이 나를 겁주려고 하는 거라 생각했어. 나는 크게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기대 앉아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어.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나도 겁먹기 시작했지. 그는 그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희죽거려도 보고 눈살을 찌푸려도 보고 윙크하고 손가락도 튕겨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 전혀. 그는 그저 계속 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지. 뭘 꼬라봐? 네가 물었어. 그는 계속 쳐다봤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른 승객들이 모두 우리에게,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알아챘어. 내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나는 내 앞에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던 거야. 세 자리 옆에 있던 안경 쓴 여자가 두 자리 옆, 그러다 한 자리 옆까지 왔고 난 다시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봤다가 비명을 질렀어. 이제 우리 주변에 모든 승객이 모여있었던 거야. 그러자 그 남자의 미소가 더 커졌어. 그의 이빨은 나를 떨게 만들었어. 그 이빨들은 알고 봤더니 짐승의 이빨이었어.
물어뜯기 딱 좋은 이빨들. 나는 그것들이 모두 함께한다는 걸 깨달았어. 모두 한편이었던 거야. 갑자기 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검표원이 우리 객차에 들어왔어. 승객들은 그 즉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돌아섰어. 이봐 당신. 그래 당신 말이야. 당장 일어나서 이리 뛰어와. 망설임 없이 그 말에 따랐어. 그는 객실문 바깥쪽에 서서 문을 잡아주고 있었고 비 때문에 눈이 부셔서 순전히 손에 닿는 감각에만 의지해 달릴 수밖에 없었지. 마침내 안전해졌을 때 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 온 군중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 남자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일을 맞부딪히듯 턱을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 그의 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난 듯 입술을 다물고 있었고 검표원은 내 손을 잡고 다른 객차로 끌고 가고 거기 가자마자 나는 즉시 어지러움을 느껴 거의 기절할 뻔했어. 이제 괜찮으니 진정해요. 자, 물 좀 마셔요. 내 구세주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해. 우리 근처에는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둘 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검표원은 나에게 물 한 병을 주며 따라오라고 했고 나는 그에 응했어. 모든 객차는 평범했어. 평범한 사람들, 여기저기 작은 군중들, 철로 근처의 작은 마을들, 따뜻한 노란 조명. 기차의 맨 앞칸에 도착하여 우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검표원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려고 애썼어. 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끌어낸 후에 완전히 미쳐버리기도 해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그 질문들. 항상 그 질문들. 아, 그리고 차 한잔 드세요. 저는 이 노선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두어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같이 오네요. 대부분은 자거나 주변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글쎄요, 그냥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누가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언젠가 기차를 따라 걷다가 뭔가 잘못되어 보인다는 걸 깨달았죠. 저도 거의 잡힐 뻔했어요. 절대 이 객차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상하죠.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8번째 객차는요. 평소엔 7대거든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채로 사라지죠. 1년 전에 너무 늦어버렸던 적도 있어요.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일하고 있었던 거였겠죠. 자기가 포위당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모두가 사라졌고 그 사람은 꺼내지 못했어요. 백날 물어보셔도 저도 당최 그게 뭔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냥 부탁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문제가 많으니까요. 최근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검표원은 반쯤 독백이었던 말을 마쳤어. 나는 끝까지 들었지만 답은 얻지 못했지. 그래도 아는 게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몇 달 후 답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 여가 시간을 이용해 그 노선을 오가는 기차를 타기 시작했지. 모스크바에서 툴라로, 툴라에서 모스크바로, 그리고 나중엔 의심이 가는 다른 노선에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새겨들어. 기차에서 절대 잠을 자지 마. 기차에서 절대 한눈 팔지 마. 그리고 조명이 청백간 하얀 빛으로 변하거나 밖에 깊은 숲이 있다면 도망쳐. 낯선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것들은 항상 매번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검표원들도 실수를 해. 때때로 이 괴물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지만 놈들은 항상 먹잇감을 찾고 있어.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혹여나 미소를 짓는 여자가 근처에 앉아있다면 제발 부탁이건대 도망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 그 사람들을 구해줘. 거의 매번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가끔은 누군가를 꺼내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끔은 무력을 써서 말 그대로 끌어내기도 했어. 어떨 때는 너무 늦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난 지쳤어.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어. 총을 쏘려고 하면 객차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손에 연기 나는 총을 들고 기차에 서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기도도 소용없고 성수도 소용없어.
그게 뭔지 이해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쳤어. 잡힌 사람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아. 그 객차의 사진을 찍어보려고도 했지만 사진 속에선 아주 평범해 보여. 말을 걸어보려고도 해봤지만 놈들은 계속 웃기만 했어. 지켜보면서 기다려보기도 해봤지만 커피를 몇 리터나 마셨는데도 졸음이 몰려와 거의 죽을 뻔했어. 딱 처음으로 그것들을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래도 그때는 놈들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혼자 탈출할 수 있었지. 이 짓을 계속 할 순 없어. 난 직업도 있고 개인적인 삶도 살아야 하는데 여가 시간은 전부 그 빌어먹을 기차나 타는 데에 쓰고 앉아있으니 그 객차, 그 노선, 그 장소들의 역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텅 비어있었지. 단서 하나 없었어. 그냥 난 그것들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난 포기했어. 그래, 바로 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쓰고 있어. 난 지쳤어. 다른 노선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놈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최근에 그런 승객 중 한 명을 본 적이 있었어. 여자였지. 손에 한 살배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 봤어. 그 아기는 아직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였지. 요양원 이야기. 난 간호사야.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지만 이 스레드 덕분에 밤을 샐 수 있었으니까 내 간호일 관련 및 기타 몇 가지 일화를 공유해볼까 해. 내가 되어봐. 낡고 다 쓰러져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중 으스스한 치매병동 및 격리병동에서 야간 근무.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중반 환자가 있어. 그 질환이 조기 치매 및 기타 운동 기능에 장애를 유발했지. 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 끙끙거리고 낄낄거리고 비명을 지를 뿐이었지. 가끔 정말 이상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 난 그걸 찡얼찡얼거린다고 불렀지. 밤새도록 환자가 병실에서 찡얼찡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 밤은 달라. 이번에는 굉장히 사악하게 들려. 디아블로 시리즈의 타락 악마들이 내는 소리를 상상해봐. 완전 악의적이게 들렸지. 당시 병동의 유일한 스태프였던 나의 표정. 간호조무사는 휴식 중이었어. 그 악마 같은 찡얼찡얼거림은 밤새도록 계속돼. 그리고 오전 6시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줄 시간이야. 그 악마 환자의 방으로 가. 아주 어두워. 방을 밝히기 위해 화장실 불을 켜. 환자가 등을 대고 누워 손은 가슴에 모으고 천장을 응시하며 얼굴에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어. 미소는 비인간적으로 보여. 거의 얼굴에 비해 너무 커 보일 지경이야.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치아 역시 비인간적으로 완벽했어. 환자는 내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환자의 눈알만이 날 향해 빠르게 돌더니 내 영혼을 꿰뚫어본 듯한 시선을 보냈지. 웹뱀. 그 환자는 건너뛰고 약은 해가 좀 더 높게 뜨면 주기로 결정해. 초자연적인 건 아니지만 진짜 깜짝 놀랐었지. 숲속의 계단. 내가 되어봐. 미국 중서부 깊은 숲에 사는 중. 뒷마당에서 약 400m 정도 걸어가면 60에이커의 숲이 있어. 우리 가족은 내가 13살쯤에 이 땅으로 이사를 왔어. 탐험하기에 딱 좋은 나이. 하지만 숲의 3분의 1 이상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덤불이 울창하고 길이나 오솔길도 없어.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사슴 사냥철에 쓰게 동물이 다니는 새끼를 찾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라고 말해. 아빠 말대로 해. 걷기 시작해. 샌드위치와 물을 가져왔어. 걷기 시작한 지 15분쯤 되어 내가 가본 중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기 시작해. 개울, 오솔길 몇 개, 오래된 철조망, 그리고 녹슨 철판을 발견해. 계속 걸어가. 15분 더 걷다 보니 끝에 다다르고 있어. 갑자기 난 무언가를 발견해. 빅토리아 양식의 계단처럼 보이는 것이 그곳에 놓여있어. 나무가 심하게 썩은 걸 보니 몇 년은 그곳에 있었을 거야.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져. 나는 계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무 사이로 누군가 무언가를 찾는 듯 계단 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보여. 그런 다음 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이 걸려 떨어져.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어. 다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걸어가. 계단 주위를 한 바퀴 걸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계단을 올라가. 발이 미끄러져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1시간은 좋게 기절했어. 해가 지기 시작하기 충분한 시간. 지금 시점에서 출발해도 절반도 못 간 채 해가 질 테고 손전등도 없어. 집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해. 덩굴에 부딪히고 가시를 밟아. 황혼이 저물어갈 무렵 집에 도착해.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돌아.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집엔 아무도 없어. 아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봐. 내가 아까 봤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아. 그 사람은 바로 나였어. 난 내 자신이 넘어지는 걸 보았던 거야. 남은 한 달 동안 타임스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 다시는 숲속으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어. 그 계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고 그 계단은 분명히 악의적인 무언가가 있었어. 악마의 저주. 네가 되어봐. 도시 아이 8살. 추수감사절에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 가 있는 중. 모두가 조금씩 취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괴물, 유령 이야기, 그리고 그냥 애들 이야기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어. 할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숲에서 자랄 때 근처에 자신을 애니 위치라고 부르는 여자가 살았단다. 어느 날 애니가 와서 엄마에게 내 갓난 여동생을 달라고 했었어. 엄마는 애니한테 꺼지라고 했고 애니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지. 애니는 한 달 내내 엄마에게 여동생을 주라고 설득했지만 그에 응하지 않자 엄마에게 저주를 걸었단다. 애니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고 만약 아이가 죽었을 때 엄마가 시신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악마가 우리 집을 저주할 거라고 말했지. 그해 겨울 아기가 죽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 할아버지는 1921년생이었어.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오두막 뒤에 묻었단다. 아기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우리 모두는 아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 후 3주 동안 매일 밤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동안 애니가 와서 시신을 주라고 했고 엄마는 애니한테 또다시 꺼지라고 했어. 그리고 울음소리가 그쳤을 때 악마가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데 바로 뒤에서 무언가가 눕는 느낌이 들었어. 목에 숨결이 느껴졌고 유황 냄새가 났지. 개와도 같은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개를 키우지 않았어. 아빠가 개를 싫어해서 우리 땅에 들어오는 개를 쏴 죽여버릴 정도였거든. 팔이 내 가슴을 감싸고 꽉 껴안았고 나는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있었어. 그 일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다가 멈췄단다. 아빠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빠가 죽어갈 때 나한테 침대에 악마가 누워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조용해지셨지.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들은 그 오두막을 불태웠단다. 할아버지가 어찌나 진지한지 마치 최면 상태에라도 빠진 것처럼 보여.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 손을 얹고 잘 시간이라고 말해. 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해. 할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셔서 그게 진지하게 한 말이었는지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멋진 조각상. 10살쯤에 내가 되어봐. 아빠는 예술가야. 시내 전시회에 아빠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야. 엄마랑 같이 보러 가. 아빠는 몇 시간 전에 먼저 작품들을 전시하러 간 상태였어. 게스트용 문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통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아빠의 설명이 좀 두루뭉술했어. 계단을 내려가자 모퉁이가 있어. 첫 번째 계단 아래, 두 번째 계단 오른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조각상이 하나 있어. 얼굴이 없는
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작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있는 조각상. 얼굴은 찢겨 갈라져 있었고 정장과 테이블 전체에 빨간 페인트가 묻어있어. 나무, 석고, 그리고 페인트로 만든 게 분명해 보였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엄마는 불안해하고 나는 신이 나. 우리는 어두컴컴한 방을 계속 탐험해. 모든 물건은 천으로 덮여있어. 엄마, 여기가 맞는 건가? 계단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려. 경비원이야. 그 하얀 남자애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보여. 여기는 사실상 창고라면서 엄마에게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해. 엄마가 저기 있는 조각상은 왜 다른 조각상들처럼 덮여있지 않냐고 물어. 경비원이 의아해하며 조각상을 향해 돌아봐. 이상하네. 여기에는 아무것도 전시되어 있지 않아야 할 텐데. 아무튼 따라오시면 갤러리로 안내해드릴게요.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난 마지막으로 그 끝내주게 멋진 조각상을 다시 한번 봐. 그 후 밤은 평범하게 흘러가. 다음날 엄마가 박물관에 대해 읽어보았다고 말해. 그곳은 원래 20세기 초에 누군가 높은 사람의 집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얼굴에 총을 맞았고, 지역 미신에 따르면 그 집은 그의 떠도는 영혼에 쓰였다고 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내 표정. 그게 조각품이 아니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페인트 칠이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잊혀진 예술작품 같은 걸 테지만 정말 으스스했지. 머리만이. 20대 중반인 내가 되어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사 가시기 전에 살던 집에서 혼자 사는 중. 몇 달째 여기서 살고 있어.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걸 듣는 걸 정말 좋아해. 마음에 드는 리프나 그루브가 나올 때면 난 언제나 본능적으로 일어나 춤을 추고 몸을 흔들어대고 헤드뱅잉을 했어. 어느 날 밤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가 문틀에서 찰나의 순간 동안 무언가를 목격해. 창고 내지 세탁실로 들어가는 문 없는 문틀의 가장자리 머리 높이쯤에 둥근 머리 모양 물체가 있었던 거야. 올린 사진과 연관되어 있어. 내가 봤다고 생각했던 걸 궤발로 그려본 거야. 흐릿하고 이렇다 할 특징은 없었어. 아마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발작하고 돌아다니느라 놓친 거겠지. 몸을 허우적거리는 도중이라 멈춰서 살펴보지 못해서 말 그대로 1초가 지난 후에야 뒤돌아보게 됐어. 없어졌잖아. 한 번 더 돌아봐. 가서 조사해봐. 창고 내지 세탁실에는 창문이나 다른 출구는 없고 내 컴퓨터는 누군가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 머리 높이에 상자나 그림자처럼 머리 모양으로 착각할 만한 게 없는지 확인하러 가. 아무것도 없어. 쉽게 피해망상에 걸리는 타입은 아니라 내 긴 머리가 시야에 들어왔고 그걸 내 뇌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한 달쯤 지나 그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 창고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중. 내 뒤에는 문틀이 있고 보통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에 똥글을 싸는 내 컴퓨터 및 너드 구역으로 이어져. 내 컴퓨터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지. 그 물체가 또다시 보여. 하지만 이번에는 몸부림치던 도중이 아니라 1, 2초 정도 자세히 볼 수 있었어. 얼굴 모양과 긴 머리카락에 있는 내 생각엔 머리였던 게 분명했어. 하지만 얼굴 모양은 개판이었어. 마치 부푼 페인트가 뒤집힌 듯한.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돌아봐. 사라지고 없어. 너무 일찍 가셨어.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던 우리 고조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어. 고조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고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어. 결혼 생활을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했지.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후 고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할머니의 시신에서 말 그대로 떼어내야만 했지. 그 시절에는 집 뒷마당에 매장지를 마련했고 시신의 체액도 빼지 않았어.
단순히 적절한 관을 준비하고 시신을 관에 담긴 채로 마지막 안식처에 영구히 묻을 뿐이었지. 이 과정 내내 고조 할아버지는 너무 격렬하게 반항을 해서 진정제를 맞춰서 침대에 눕혀야만 했어. 그리고 고조 할머니가 묻혔고 그게 전부였지. 그날 밤 고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관에서 나오려고 미친듯이 긁어대는 끔찍한 환상에 잠에서 깼어. 할아버지는 즉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시신을 파내달라고 간청했지. 의사는 거부했지만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악몽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매번 아내를 제발 무덤에서 꺼내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어. 마침내 의사는 굴복하여 지역 당국과 함께 시신을 파내게 됐어. 관을 뜯어 열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고조 할머니의 손톱이 다 뒤집어져 있고 관 안쪽에는 피 묻은 긁은 자국이 있었던 거야.